우리에게 큰 상처를 줬지만 사건을 해결해준 무당. 3년 전에 반지하 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어. 그리고 두 구의 어린이 시체가 발견되었지. 처음엔 단순 실화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 소방관 얘기로는 처음에 출동했을 때 문이 밖에서 잠겨 있었다고 했어. 잠근 사람은 두 아이의 엄마였어. 그 여자는 남편과 사별하고 식당 일을 나가면서 5살과 7살 난 두 아이와 함께 어렵게 살고 있었지. 우리는 사고사가 아닌 타살로 가닥을 잡고 유력한 용의자로 엄마를 지목했지. 아이의 엄마는 거의 반실성한 상태였어. 물론 범행도 극구 부인했고 아이들이 죽은 슬픔도 감당하기 힘든데 자신을 범인으로 몰다니 너무나도 원통하고 억울하다는 거야. 왜 문을 걸어 잠궜냐는 질문에 평소 집 앞에 도로에 아이들이 뛰쳐나와 놀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때는 잠깐씩 잠그고 간다고 하더군. 요리조리 우리의 신문을 피해 가는 것 같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 두 아이의 혈액에서 청산염이 발견된 거야. 청산염. 청산가리 말이야. 아니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죠? 생얼고를 비관했을 수도 있지. 생얼고를 비관해서 아이들을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고 볼 수밖에 없었어. 죄가 인정되면 아무리 정상 참작이 된다고 해도 이건 최소 무기징역감이야. 하여튼 우리는 엄마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계속 신문했지. 그것도 모자라 유력한 용의자라는 이유로 구속수사를 했어. 그런데 말이야. 박 형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담배를 하나 꺼내 물었다. 그리고는 깊게 담배 연기를 한 모금 빨더니 말을 이었다. 재판이 있기 며칠 전 그 여자가 유치장에서 목을 매 자살한 거야. 마치 결백을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그래서요. 사건은 그걸로 종료된 거지. 그런데 그 여자가 죽었던 그날 밤 너무나 찝찝한 생각이 들더라고. 그 여자가 범인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 말이야. 그래서 나는 사건 현장에 다시 갔지. 뭘 얻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닌데 그냥 가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거기서 한 남자가 멍하니 불탄 그 집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더니 나에게 다가와 뭐라 그러는 거야. 아이들의 불장난이 큰 화를 불렀다는군. 내가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까 아이들이 성냥으로 불장난을 하다가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아이의 엄마도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 목매 자살했다는 거야. 난 온몸에 섬뜩한 소름이 돋았지.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무당의 말이 나를 더 소름 돋게 만들었지. 멍하니 형사의 이야기에 빠져든 나는 침을 삼키지 않을 수 없었다. 뭐가요? 아직도 이 집에 셋이서 살고 있대. 마치 그곳에 내가 있었던 것처럼 소름이 쫙 돋았다. 그 남자가 바로 형사님이 말한 무당이군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난 망자의 억울함이라도 풀어주려는 심정으로 국과수의 재부검을 의뢰했지. 재부검 결과 역시나 혈액에서 청산염이 발견되었어. 그런데 말이야. 이상한 건 아이들의 폐와 혈액에서는 청산염이 발견되는데 정작 위와 장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먹은 게 아니라 코로 들이마신 거예요. 그 여자가 죽기 전에 국과수 부검 결과에 의아한 점이 하나 있었어. 아이들의 직접 쌓이는 질식사였고 폐에서 연기가 검출되었다는 거야. 그게 어때서요? 폐에서 연기가 발견되면 불타오르는 동안 살아있었다는 거야. 호흡을 하고 있었을 테니까. 보통 살해 후 방화를 하면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폐에서 연기가 검출이 안 돼. 그렇다고 단지 이런 점 때문에 여자를 풀어줄 수가 없었지. 타살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형사들은 물고 늘어지니까. 그런데 엉뚱하게도 재부검 결과 폐에서 청산염이 발견되었다는 거야. 청산가리를 들이마시게 한다. 그게 가능할까? 또 죽이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굳이 왜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선택했을까? 그렇게 하더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바로 죽었을 텐데. 폐에서 발견된 연기는 도대체 뭐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았어. 그래서 난 다시 그 무당을 찾아갔어.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 그런데 그 무당이 그러더라고. 그 집을 다시 불태우라고 그 혼령들이 원한다고. 불타버린 집을 또 태우라니 그게 도대체 뭔 소린지. 박 형사는 담배에 붙은 재가 떨어지지 않고 길게 목숨을 연명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다. 그 담뱃재는 작은 움직임에도 떨어져 나갈 듯 아슬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서로 돌아오는 도중에 난 불현듯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차렸어. 그래서 국과수에 사건 현장에 남은 여러 물질들의 발화 실험을 요청하고 성분 검사를 의뢰했지.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오더라고. 뭐가 말이에요?
그 집 바닥재 발화 실험을 했는데 연기 속에서 청산염이 검출된 거야. 이럴 수가. 바닥재 성분이 타면서 나온 거예요. 형사들은 모두 할 말을 잃었지.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지만 우리는 멀쩡한 목숨을 덤으로 하나 죽인 거야. 그제야 박 형사는 길게 늘어진 담뱃재를 털어냈다. 그게 폐로 들어간 거야. 그리고 혈액에서 돌아다녔고. 그래서 위와 장에서는 발견이 안 되었던 거지. 우리는 사죄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의 안식을 비는 죄를 간단히 지내줬어. 그렇군요. 그 뒤로 나는 그 무당과 친분을 유지했고 그 무당은 몇 개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 그렇다면 이번 사건도 그 무당한테 부탁하면 되잖아요. 사건을 해결하러 다닐 때마다 원혼들이 자꾸 자기 몸에 붙어서 못 살겠다는 거야. 수명이 짧아져서 죽을 것 같대. 그래서 1년 전부터는 말도 못 꺼내게 했어. 어느새 우리는 도심 외곽을 달리고 있었다. 도로도 점점 좁아져 편도 1차선을 내달리고 있었다. 눈앞의 뒤쪽의 산과 쪽에 작은 계곡을 끼고 있는 집이 눈에 들어왔다. 불교에만 작아 보이는 걸로 봐서 우리가 만나야 할 무당의 집인 것 같았다. 보통 잘 나가는 무당들은 예약을 하고 가야 된다는데 이 무당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다. 무당의 것으로 보이는 소형 승용차와 우리의 차량만이 앞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유일한 차량이었다. 인기척을 보인 후 우리는 안으로 들어섰다. 무당의 집이라고 보기에는 집안의 치장이 너무나 차분했다. 그리고 향 연기 속에 담배 연기 냄새가 배어나왔다. 사극의 대감집에서나 볼 수 있는 기품 있는 병풍을 등 뒤에 두르고 왜소한 체격의 한 남자가 생활 한복을 입은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 사람이 무당인가 싶을 정도로 그는 꾸밈이라는 게 거의 없었다. 게다가 나를 더욱 당황하게 만든 것은 사람이 들어왔음에도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연신 담배질을 하며 책을 탐닉하고 있다는 것이다. 형님, 저 왔습니다. 박 형사의 인사말은 그와 저 무당이 얼마나 가까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박 형사의 인사에도 무당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내가 오지 말라고 했지. 날 죽일 셈이냐. 짭새 놈들이 얼마나 모진 원혼들을 몰고 다니는 줄 알아? 이 말에 박 형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큰 사건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그제야 그는 고개를 들었다. 이마와 입 주변에 깊게 파인 주름만이 그의 나이를 짐작하게 할 뿐이었다. 많은 주름살에 걸맞지 않은 백옥 같은 피부를 가졌고 미간에 작은 점이 박혀 있었으며 몇 년을 길렀는지 모르는 긴 수염을 달고 있었다. 그는 박 형사의 얼굴을 한번 확인하더니 박 형사의 뒤에 서 있는 나를 한참 동안 말없이 응시했다. 너무나도 멋쩍은 상황에 나도 그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이 어색한 침묵의 시간을 멈춘 것은 무당의 욕설 섞인 말이었다. 우라질 놈. 이번엔 원혼들을 떼거지로 몰고 왔구나. 무당의 말에 무릎을 꿇고 있던 박 형사가 나를 돌아보았다. 갑자기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듯 나는 누구에게 시선을 맞춰야 할지 고민했다. 무당은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나를 경계하고 있는 듯 보였다. 형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 형사의 질문에 무당은 잠시 말을 아낀 후 입을 열었다. 저 친구에게서 너무 강한 기운이 느껴져. 홀령이 한둘이 아냐. 박 형사는 연신 무당과 나를 번갈아 바라보며 표정 변화를 살피기에 여념이 없었다. 형님, 불러낼 수 있습니까? 박 형사는 내 의사도 못지 않은 채 무당의 허락을 받는 데만 급급했다. 무당은 여전히 나에게서 매서운 시선을 흩뜨리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이봐, 젊은 친구. 이리와 함께. 나는 잠시 박 형사와 무당의 표정을 살핀 후 박 형사 옆에 무릎을 꿇었다. 둘 다 편하게 앉아. 내가 무슨 이들 부모냐? 우리는 자세를 편안히 갖추고 그의 말을 기다렸다. 내 손을 잡히나 젊은 친구. 그는 두 손을 내 앞으로 하고 나의 응답을 기다렸다. 나는 다시 한번 박 형사의 표정을 살핀 후 아무 말 없이 그의 손바닥에 내 손바닥을 갖다 대었다. 내 손을 잡은 무당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잠시 후 알 수 없는 줌 같은 말을 작은 숨소리로 웅얼거리지 시작했다. 몇십 초가 지났을까? 무당의 미간이 서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웅얼거림의 소리도 서서히 커지는 듯했다. 그의 미세한 손떨림이 느껴졌다. 그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져 사나운 맹수가 포효하는 것처럼 미간과 콧등에 수많은 주름이 잡히기 시작했다.
그는 흡혈귀처럼 하얀 이를 조금씩 드러내며 입을 벌리기 시작했고 그의 웅얼거림은 점점 아바름만 들리는 기괴한 음성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 순간 탕! 그가 갑자기 탁자의 손을 내리쳤다. 그리고는 무서운 표정으로 나를 노려봤다. 조금 전에 기괴한 소리를 내던 흉측한 표정보다 더 섬뜩해 보였다. 안 돼. 그의 엉뚱한 말에 박 형사가 물었다. 뭐가요? 불러낼 수 없다는 말입니까? 무당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다. 불러내면 우린 모두 죽어. 지금 이 순간 내 생각도 그렇다. 그놈이 다시 나타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형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린 그놈을 불러내서 그놈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니들이 찾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혼령이 아냐. 뭘 찾으란 말입니까? 그놈 시체를 찾아서 불태우든가 천도제를 지내주든가 하란 말이야. 나는 이 방에 들어와서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것 같다. 난 그에게 물었다. 그놈 안이 귀신이 보일 때마다 안개가 껴요. 그냥 맑은 상태가 아니고 귀신은 사람의 기를 빼앗아가. 귀신의 존재가 느껴지면 사람은 여러 가지 현상으로 반응을 하지. 어떤 이는 소름 끼치는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어떤 이는 피를 흘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기절을 하기도 하지. 그런데 자네는 특이한 경우이지만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아. 이대로 있으면 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긴.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죽든가 하겠지. 너무나 충격적이고 무서운 말임에도 무당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내뱉었다. 무당은 잠시 내 얼굴을 살피더니 말을 이었다. 네 몰골을 보니 요 근래 온갖 험한 꼴을 많이 당한 것 같군. 살고 싶으면 어서 그놈을 찾아.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아저씨도 능력이 있잖아요. 법사라고 불러. 무슨 생뚱맞게 아저씨야. 나도 체면이 있는데. 무슨 얼어 죽을 법사고 체면이에요. 귀신 하나 쫓아내지도 못하면서. 이런 망할 자식을 봤나. 무당은 입을 삐죽거리며 경멸한 듯한 눈빛을 나에게 보냈다. 난 뭐 대단하신 분인 줄 알고 왔는데. 스포츠 신문에나 광고 내는 무당하고 같네요. 뭐, 이 자식아. 이런 호래 자식을 봤나. 그는 나에게 덤빌 듯한 자세를 취하고는 욕설을 내뱉었다. 지금의 그의 모습은 무당이라기보다는 동네 불량배에 가까웠다. 야 임마. 너 지금 뭐하는 거야? 박 형사가 호통을 쳤다. 그의 호통에 우리는 잠시 냉전을 유지했다. 형님. 죄송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 친구 부탁 좀 들어주시죠. 당장 꺼져. 무당은 자세를 옆으로 돌린 채 박 형사와 시선도 맞추지 않았다. 젊은 놈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이러다 이놈 죽을지도 모릅니다. 목숨 하나 살려주신다 생각하시고 좀 도와주세요. 박 형사는 나보다 더 간절한 입장이 된 것처럼 무당에게 애원했다. 당장 꺼지라고 했다. 더 이상 말 걸지 마. 무당의 태도는 단호했다. 이에 나는 자존심을 굽히지 않기 위해 박 형사에게 말을 던졌다. 형사님, 그냥 가요. 뭐 하나 얻어낼 것도 없는데.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향했다. 집 밖으로 나오자 박 형사의 동료인 강 형사가 연신 담배질을 하며 우리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내가 씩씩거리며 나오는 것을 본 강 형사는 무슨 일이냐며 나에게 물었다. 나는 대답도 없이 그냥 차에 올라탔다. 무당을 달래고 있는지 아니면 무슨 할 말이 더 있는 건지. 박 형사는 5분이 넘도록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후 박 형사가 조용히 집 밖으로 나왔다.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나를 잠시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탔다. 죄송해요. 형사님. 10여 분 동안 아무 말 없이 달리는 차량 안에서 전방을 응시하고 있는 박 형사에게 말을 걸었다. 나는 그에게 혼쭐이라도 날 것 같았지만 박 형사는 업무적인 얘기로 답했다. 그놈을 어떻게 찾을까? 조폭 놈들이 그놈한테 몰살당한 걸로 봐서 무슨 원한이 있는 게 분명해. 그놈이 모든 열쇠를 쥐고 있어. 그리고 그놈 시체는 그 스탠드바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도 몰라. 우리가 거기에 가보면 되잖아요. 그놈들의 비밀 창고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도대체 접근할 수가 없단 말이야. 증거가 없어서 위에서도 수색영장을 발부해 주지도 않고 이번 살인 사건으로 물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영장 나올 것 같은데요. 만일 그놈들이 마약 사건 조사를 눈치채기라도 한다면 그나마 한 가지 희망도 사라지는 거야.
살인사건 때문에 형사들이 들락거리는데 그놈들이 뭔가 대책을 세워놨겠지. 박 형사는 팔짱을 끼고 대책을 세우는데 머리를 쓰는 것 같았다. 나는 순간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하나 떠올랐다. 그놈의 시체에 다가간다면 무슨 반응이 나오겠죠. 나의 말에 박 형사는 팔짱을 풀고 나를 돌아봤다. 그게 무슨 말이야? 만일 저에게 그놈이 붙어 다닌다면 제가 그놈의 몸뚱이에 가까워지면 무슨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거고요. 너 설마. 네. 저를 그곳에 들여보내주세요. 형사님들은 바람잡이나 해주시고요. 너 그놈들한테 잡히면 죽을 수도 있어.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똑같죠. 기왕 죽을 거면 이유나 알고 죽어야죠. 나의 말에 박 형사는 한참 동안 내 표정을 살폈다. 박 형사는 뒤에 앉아있는 나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차를 몰고 있는 강 형사에게 물었다. 강 형사 너 저번에 입수한 그 스탠드바 건축도면 가지고 있지? 경찰서에 도착한 나는 박 형사와 함께 점심 식사를 마친 후 그 스탠드바의 건축도면을 익혀갔다. 두세 시간 동안 도면을 익히면서 작전을 세워갔다. 충분히 숙지가 되었다고 판단이 서자 우리는 곧바로 차를 몰아 그 스탠드바로 향했다. 그 스탠드바는 화려한 입구가 인상적이었다. 영업시간이 아님에도 형형색색의 네온등이 정문을 장식하고 있었고 화려하게 드리워진 커튼 뒤로 붉은 카펫이 깔려있는 것이 보였다. 우리를 먼저 맞은 것은 입구를 지키고 있는 검은색 양복의 건장한 청년들이었다. 깍두기 머리는 아니고 말끔하게 머리를 뒤로 빗어 넘긴 호남형의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박 형사와 강 형사를 알아보더니 이내 시선을 나에게 돌렸다. 이 친구는 누굽니까? 경계하는 듯한 그들의 눈빛에서는 무서운 살기가 느껴졌다. 이에 박 형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대답했다. 여기 살인사건 목격자야. 무서운 눈빛을 가진 그 청년은 무표정한 얼굴로 다시 한번 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놈이 우리 형님한테 전화했던 그놈이요.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박 형사는 나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듯 그를 달랬다. 현장 조사만 하고 갈 거니까 너무 그러지 마. 잠깐 기다려요. 그 청년은 우리를 제지하더니 우리에게서 잠시 떨어져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말투로 보아 그보다 윗사람인 것 같았다. 통화가 끝나자 그는 우리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20분 안에 끝내셔. 우리도 할 일이 많으니까. 우리는 내부로 진입했다. 김복도 입구에 진입하자 박 형사가 나에게 뭔가를 건넸다. 접힌 종이었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부적 같았다. 이게 뭐예요? 형님이 주신 거야. 모진 귀신이 나타나도 내가 정신을 잃지 않도록 도와줄 거래. 오전의 일을 생각하면 조금 화가 나기도 했지만 성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말없이 그 부적을 받아들었다. 김복도를 지나자 큰 홀이 하나 눈에 들어왔다. 조명, 벽지, 바닥재, 진열장 어느 것 하나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실내는 아름답고 화려했다. 우리는 그 홀을 가로질러 반대편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러자 몇 개의 갈라진 복도가 눈에 들어왔고 각 복도마다 조그만 방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 맨 오른쪽 복도 끝에 있는 방을 손으로 가리키며 박 형사가 말을 했다. 저기야, 그놈들이 죽은 곳. 그곳을 보자 나는 가슴이 저미었고 현기증이 몰려왔다. 저곳이 그 피해 살육이 벌어진 곳이라니. 나의 휘청거림을 느꼈는지 박 형사가 나를 부축했다. 괜찮아요.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조금씩 그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낯익은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테라스처럼 꾸며진 그 살육의 장소였다. 이미 현장은 말끔하게 치워져 있는 상태라 시각적인 공포는 주지 못했지만 지워졌던 기억이 다시 떠올라 오금이 저리는 듯한 두려움이 몰려왔다. 시간 없어. 시작해. 박 형사의 명령에 강 형사는 의자와 탁자를 쌓아 올리고 그곳에 올라가 준비해온 공구로 우리 키의 1.5배 정도 위에 설치되어 있는 환풍구를 뜯어내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좁은 환풍구 통로가 열리자 나는 쌓인 탁자와 의자를 타고 올라갔다. 순간 박 형사가 나를 잡으며 말을 건넸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알아와야 한다. 나는 무건의 답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그 통로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그 통로는 무릎을 꿇고 기는 것도 모자라 몸을 완전히 눕히고 포복으로 기어야 할 정도로 좁았다. 나는 매직펜 크기의 손전등을 입에 물고 최대한 소리를 감추고 조금씩 앞으로 전진했다. 실내의 불빛으로부터 멀어지자
폭로하는 그야말로 암흑천지가 되었다. 유일한 빛이라고는 입에 물고 있는 손전등에서 나오는 가느다란 빗줄기뿐이었다. 매캐한 먼지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움직일 때마다 먼지가 일어나 앞을 분간하기가 힘들었다. 기침이 나올 것 같아 입을 다물고 잠시 코를 움켜쥐었다. 타이어에서 바람이 새 듯한 숨이 뿜어져 나왔다. 진정이 되자 나는 다시 몸을 앞으로 전진했다. 그런데 갑자기 손전등에 빛이 닿지 않는 저 어둠의 통로에서 정체 모를 소리가 들려왔다. 작지만 그 괴상한 소리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 소리가 어느 정도 가까워지자 그제야 나는 그 소리의 정체가 지금 내가 배를 밀고 전진하고 있는 소리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내 앞에 어두운 통로 속에서 누군가가 기어오고 있는 것이다. 내 입에 떨림에 맞추어 손전등에 가느다란 빗줄기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2미터 앞까지 뭔가가 다가왔음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것은 내 입에 물려있는 손전등의 빛에 비추어졌다. 새하얀 얼굴에 늘어진 검은 머리. 그리고 그 하얀 얼굴에 수많은 세로선을 긋고 있는 빗줄기. 귀밑까지 찢어지도록 입을 벌리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입속에 하얀 치아 틈 사이로 채워져 있는 핏물. 어디서 본 여자다. 그 병원에서 봤던 간호사였다. 그제야 나는 알아챘다. 내 앞뒤를 뿌옇게 만든 것은 먼지와 섞인 안개였다는 것을. 난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에 물린 손전등이 그것을 막았다.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다. 나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입은 열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에게 거친 말을 내뱉었다. 후시발 마중 나오지 않아도 되거든. 그녀가 코앞까지 다가오자 무서운 현기증이 몰려왔다. 나는 좁은 통로 속에서 간신히 팔을 돌려 미친 듯이 그 부적을 찾았다. 아 시발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제야 그 부적을 성의 없이 받아챙겼다는 사실에 후회가 밀려왔다. 여자의 얼굴이 내 머리에 닿을 듯이 가까워졌다. 커다란 먹이를 통째로 삼키려는 뱀처럼 여자는 입을 쩍 벌리기 시작했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돌렸다. 소름 끼치는 한기가 몰려왔다.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고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차근차근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이 와중에서도 내 두 손은 그 부적을 찾기 위해 좁은 통로 속에서 요동을 치고 있었다. 종이의 촉감. 바지 주머니 속의 오른손에 느껴지는 종이 촉감. 난 그것을 잡자마자 팔을 비틀어 그것을 두 손으로 펼쳐 보였다. 그리고 그것을 여자에게 보였다. 갸. 온몸에 털이 쭈삣 써는 듯한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와 함께 여자가 순식간에 멀어져 갔다. 그리고 이어지는 죽음 같은 적막감. 무당이 날 한번 살려주는구나. 나는 길게 숨을 몰아쉬고 다시 조금씩 앞으로 기어나가기 시작했다. 통로가 두 갈래로 갈라졌다. 나는 건축 도면에서 본대로 오른쪽 길을 따라 몸을 이동했다. 그 어둠의 통로를 조금씩 지날 때마다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얼마를 전진한 걸까? 끝도 없어 보일 것 같은 좁은 통로의 끝자락이 보이는 듯했다. 서서히 작은 빗줄기가 눈에 들어왔다. 내 머릿속에 기억된 도면대로 진행했다면 저곳이 바로 박 형사가 말한 그들의 비밀 창고다. 나는 최대한 소리를 죽이고 앞으로 전진했다. 입에 물고 있던 손전등마저 전원을 끄고 그야말로 귀신처럼 다가섰다. 체크무늬처럼 환풍구 창살 사이로 빗줄기가 뻗어나왔다. 나는 최대한 숨을 죽이고 환풍구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너무나 어두운 곳에서 봐서 밝아 보였던 걸까. 창고 안은 생각보다 어두웠다. 많은 상자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고 운송용 지게차도 한 대 보였다.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준비해온 손가락보다 짧은 드라이버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환풍구 창살 사이로 간신히 손가락을 내밀고 환풍구를 고정하고 있는 나사를 하나둘씩 풀기 시작했다. 쌓인 상자를 디딤돌 삼아 나는 조금씩 발걸음을 아래로 내디뎠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대부분이 술상자들 뿐이었다. 그러나 이내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손톱보다도 작은 빨간색 딱지가 붙은 술상자였다. 나는 그 중 하나를 손으로 들어 내부를 열어보았다. 알 수 없는 주사약들이 들어 있었다. 펜타닐. 나는 그 옆에 술병을 열었다. 거기엔 귀에 익숙한 주사약들이 들어 있었다. 염산패치딘 모르핀. 한눈에 봐도 정상인 상황이 아니었다. 술상자 속에 들어있는 주사약이라니. 나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모드로 그것들을 돌려가며 찍었다. 그러던 중 상자들이 쌓인 뒤편에 유난히 커 보이는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왠지 그것을 열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조심스레 나무로 만든 뚜껑을 밀어냈다. 시큼한 소독약 냄새가 내 코를 찔렀다. 검은 비닐 같은 것에 뭔가가 덮여 있었다. 그것이 무엇일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었다. 나는 천천히 비닐을 벗겨냈다. 놀랍게도 그 간호사의 시체였다. 나무 상자 안에서 등을 기댄 채 앉아있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홀령으로 나타났을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상자의 사각진 곳에 머리를 옆으로 기댄 채 다소곳이 입을 다물고 있었으며 눈은 많이 졸린 듯한 표정을 짓고 물끄러미 위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에 큰 상처가 보였고 얼굴로 흘러내린 피는 딱딱히 굳어버린 상태였다. 바로 그때 창고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곳을 찾았지만 개방된 그곳에서 마땅히 몸을 숨길 곳이 없었다. 미친 짓이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그 여자가 들어있는 상자 안으로 몸을 우겨 넣었다. 그리고 조심스레 뚜껑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상자를 닫았다. 여자와 단둘이 있던 시간 중에 이렇게 공포스러운 경우는 처음이었다. 나무 상자의 틈 사이로 몇몇의 건장한 남자들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내부로 들어오자 서로 마주보며 이열로 줄을 서더니 누군가를 기다렸다. 그리고 뒤이어 두목으로 보이는 말쑥한 차림의 남자가 졸개들 사이로 걸어 들어왔다. 적어도 40은 넘어 보이는 얼굴이었다. 모두들 90도로 인사를 하는 것으로 보아 그보다 윗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형사들이 왔다며? 두목의 물음에 건장한 청년이 대답을 했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야? 저번 흑검 형님 살인사건을 조사하러 왔답니다. 몇 번이나 왔다 갔는데 왜 또 왔어? 아무래도 저희 클럽에 대해 냄새를 맡은 것 같습니다. 두목은 담배를 하나 꺼내 불을 붙였다. 깊게 한 모금 빨아들인 그는 긴 연기를 내뿜었다. 몇 놈 왔어? 두 놈은 형사고 한 놈은 흑검 형님이 죽은 자리에 같이 있던 놈입니다. 흑검에게 전화했다는 놈? 네, 회장님. 도대체 그놈 정체가 뭐야? 경찰도 모르는 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아무리 뒷조사를 해봐도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형사놈들 어떡할 거야? 처리할 거야? 그게 좀 형사라 아무래도. 사고로 위장하면 되잖아.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오늘 밤 이 물건들 다른 창고로 옮겨. 형사놈이 죽으면 여기까지 조사하러 나올 거야. 네. 회장님. 휴대폰을 들고 있던 내 손이 부르르 떨렸다. 우릴 죽이겠다고. 두목은 연신 담배 연기를 빨아들이더니 말을 이었다. 그런데 흑검 새끼는 왜 지애들과 싸우다 죽은 거야? 모두들 답을 내놓지 못하자 그는 불이 붙은 담배를 바닥에 내던지며 뒤로 돌아섰다. 그런데 바로 그때 뭐야 저건. 두목이 개방된 한 풍구를 본 것이다. 젠장. 나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들이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마땅히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중간 보스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 누군가에게 명령을 했다. 야, 손전등 갖고 와봐. 그는 쌓인 상자 위로 올라가 커다란 손전등으로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분명히 그의 눈에 내가 쓸고 다닌 바닥의 흔적이 보였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왔다. 시발잡새 새끼들. 우릴 가지고 놀았어. 나는 서둘러 박 형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들켜서요. 도망쳐요. 야, 너 안으로 들어가서 어디에서 들어왔나 확인해. 중간 보스의 명령에 호리호리해 보이는 한 청년이 환풍구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새끼들 잡아. 야, 형님. 졸개들은 떼거지로 달리는 발발굽 소리 같은 구두 소리를 내더니 문 밖으로 나섰다. 그리고 두목과 그 중간 보스는 청년이 들어간 환풍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환풍구에서 새어나오는 끔찍한 비명소리에 그 둘은 넋나간 모습으로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중간 보스 놈이 환풍구 안으로 몸을 우겨넣어 먼저 들어간 그놈의 다리를 잡아당겼다. 환풍구에서 상자를 거쳐 나동그라지듯이 그 호리호리한 청년이 떨어졌다. 얼굴이 온통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몇 차례나 얼굴을 회칼로 그었는지 이목구비가 제 위치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다. 오른손에 피로 젖은 회칼을 든 채 그는 마지막 숨을 몇 차례 헐떡거리고 있었다. 두목과 중간 보스는 할 말을 잃고 경기를 일으키는 시체로부터 몸을 뒤로 물렀다. 뭔 일이야? 이 자식 왜 이래? 공포에 질린 두목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제야 나는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여자의 표정이 바뀌었음을 알게 되었다. 조금 전까지는 분명히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이빨을 살짝 드러낸 채 미소를 짓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당장이라도 비명이 터져나올 것 같은 내 입을 간신히 틀어막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기가 역류하는 듯했다. 두목과 그의 중간 보스는 서둘러 창고를 빠져나갔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음을 확인한 나는 천천히 나무 상자의 뚜껑을 열어 젖혔다. 조용히 발을 내딛고 나는 남자 시체가 있는 쪽으로 발을 옮겼다. 아직도 숨이 붙어 있는 것 같았다. 얼굴에서는 갈라진 틈 사이로 연신 붉은 액체를 쏟아내고 있었고 목구멍에서는 피 거품이 끓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남자 위로 내 등 뒤에서 생성된 검은 그림자가 올라왔다. 모두 다 나간 게 아니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재빨리 몸을 던져 그에게 달려들었다. 야 개새끼야. 그의 복부를 감싸고 미친 듯이 밀어냈다. 그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순간 보스 놈이었다. 나간 척하고 나를 기다린 것이다. 나는 오른 주먹을 치켜 올려서 그에게 날렸다. 그러나 그는 재빨리 그 주먹을 피하더니 몸을 일으켜 세워 사정없는 발길질을 나에게 날리기 시작했다. 쥐새끼 같은 놈. 숨어 있으면 모를 줄 알고. 나는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그놈에게 달려들었다. 그놈이 손에 무엇을 들고 나를 내리쳤는지 모르지만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내 몸은 얼굴을 난자당한 그 흉측한 시체 위로 고꾸라졌다. 역겹더지만 기억이 난다. 눈을 떴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지금 난 어두운 밀실에 갇혀있는 것 같았다. 누군가 옆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손을 더듬거리며 그 정체를 확인했다. 만져지는 옷의 종류에 보아 박 형사가 틀림없었다. 박 형사님. 나는 간신히 새어나오는 숨소리로 그를 불렀다. 박 형사님. 나는 주머니 속을 뒤지며 작은 손전등을 찾았다. 그러나 이미 그놈들이 다 털어간 것 같았다. 지갑, 휴대폰, 손전등 그 어느 것도 없었다. 나는 박 형사의 주머니를 뒤졌다. 나와 같이 텅 빈 그의 주머니 속을 이리저리 뒤지다가 라이터가 만져졌다. 나는 라이터를 켰다. 피범벅이된 얼굴로 숨을 헐떡이던 박 형사가 불빛의 자극으로 정신이 들었는지 몇 번의 기침을 토해내고는 눈을 떴다. 그 옆에 있는 강 형사는 상황이 더 안 좋아 보였다. 오른쪽 팔이 3등분으로 꺾여 있는 것이 보였다. 팔이 부러진 게 분명했다. 세근대는 숨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숨은 끊어지지 않고 의식만 잃은 것 같았다. 그들을 모두 확인한 나는 주변을 살폈다. 2평도 안 되는 공간 속에 우리는 갇혀 있었다. 문으로 보이는 곳을 발로 힘껏 밀어보기도 했지만 도무지 열릴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바닥이 유난히도 차갑게 느껴지는 것으로 보아 철로 만들어진 구조물 같았다. 우린 이제 죽었네. 허탈한 심정을 대변하듯 깊은 탄식이 쏟아져 나왔다. 강 형사 좀 똑바로 눕혀줘. 박 형사는 아픈 몸을 일으켜 세워 옷을 벗었다. 그리고는 강 형사가 체온을 잃지 않도록 그 옷을 덮어주었다. 나는 강 형사의 꺾인 팔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며 자살을 바로잡아 주었다. 그의 부러진 팔을 바로잡는 동안 마치 내가 다친 데 뼛속까지 아려오는 느낌이 들었다. 강 형사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숨소리처럼 새어나왔다. 어느 정도 자세가 바로 잡혔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자리로 돌아와 벽에 등을 기댔다. 라이터를 끄자 그 방 안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빠져들었다. 넌 어떡하냐? 억울해서. 박 형사가 신음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뭐가요? 나야 죽으면 국립묘지에 묻히지만 너는 기껏해야 국내 공동묘지 아니냐.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여유를 갖는 모습으로 보아 박 형사의 내공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놈들이 우리를 왜 안 죽인 거죠? 좀 더 우리한테 정보를 뽑아낸 다음 죽이겠지.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다물었다. 딸내미 시집가는 거는 보고 죽고 싶었는데. 딸이 몇 살인데요? 이제 10살인데 엄마가 일찍 죽어서 지가 빨래도 하고 밥도 알아서 해서 먹고 다니지. 무슨 서러움이 밀려오는지 그는 목이 메는 듯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흐느끼는 소리를 나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다. 부디 좋은 놈 만나야 할 텐데. 여자나 후리고 다니는 양아치 같은 건달놈 만나면 큰일인데. 그 말에 나는 순간 움찔했다.
그런 놈 걸리면 내가 귀신이 되어서도 쫓아가 죽여버릴 거야. 그 딸내미의 미래의 배우자도 아닐 텐데 나는 괜한 죄책감에 그를 달랬다. 그럴 리가요. 좋은 사람 만나겠죠. 그래야지. 그런데 문자는 받았어요. 확인하고 문을 나섰는데 그때 들이닥치더라고. 무슨 형사가 깡패 새끼들 하나 못 때려잡아요. 나의 푸렴의 박 형사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형사 한두 명이 깡패 수십 명 때려잡는 거. 그런 건 다 영화 속에 나 있는 거란다. 깡패들 때려잡으려면 형사기동대, 기동타격대다 출동하는 거야. 누군 칼 맞으면 안 아픈 줄 아냐? 저 튼튼한 강형사도 그놈들의 방망이 찜질에 팔이 부러진 것 아니냐. 그나저나 넌 한창 나이에 안 됐다. 괜히 형사 사건에 말려가지고. 그의 말을 듣자 푸념 섞인 말이 튀어나왔다. 그런데 이놈의 귀신은 결정적일 때는 안 나타나네. 너 창고 안에서 뭐 봐냐? 엄청난 양의 주사 약하고 여자 시체 하나 봤어요. 뭐? 여자 시체? 그 시체는 제가 전에 병원에서 봤던 그 귀신이었어요. 그놈 시체는 못 봤어? 깡패 놈들 몰살시킨. 없었어요. 그리고 그 놈이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그 무당이 준 부적 때문인지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 놈이 어디로 갔던가 아니면 묻힌 곳이 여기가 아닐지 몰라요. 결국 거기가 마약 창고 겸 살육의 장소였군. 오늘 밤 그것들을 모두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했어요. 뭐? 오늘 밤. 그리고 유일한 증거인 제 핸드폰도 빼앗아 갔어요. 더 이상 아무런 답안이 없었다. 우리 둘은 동시에 긴 한숨을 내뱉고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어둠 속이라 시간의 흐름도 느껴지지 않았다. 몇 분이 지난 건지 몇 시간이 지난 건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무엇인가 격렬하게 무너지는 소리가 밖에서 들렸다. 그러더니 갖은 욕설과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뭐야? 새끼야. 몇 초 동안 그 소란이 진행된 후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다. 그 자식이 나타난 건 아닐까? 잠시 후 삐그덕 소리를 내며 철제문이 열렸다. 강렬한 빛이 우리에게 쏟아졌고 그 빗줄기 사이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그 실루엣은 우리에게 말을 했다. 귀신은 아닌 것 같았다. 살고 싶으면 묻지 말고 따라와. 박 형사와 나는 서둘러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강 형사를 가리키며 그에게 외쳤다. 이 사람 좀 도와줘요. 그의 SUV 차량에 탑승한 우리는 어디론가 내달리고 있었다. 그제야 어느덧 시간이 밤10시가 넘어갔음을 알게 되었다. 당신 누구요? 조수석에 앉아있던 박 형사가 그에게 물었다. 운동모자를 쓰고 운전에 여념이 없는 그 낯선 남자는 살짝 미소를 띠더니 입을 열었다. 박 형사님 서운합니다. 제 목소리도 잊어먹고. 뭐? 당신 나 어떻게 알아? 박 형사의 물음에 남자는 잠시 고개를 돌려 무표정한 얼굴로 말을 건넸다. 전화로만 들어서 잘 못 알아듣나? 그의 말에 갑자기 박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마도. 그 낯선 남자는 회심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넌 죽었어. 내 눈으로 봤다고. 박 형사의 말에 남자는 여전히 미소를 지우지 않고 대답했다. 내가 죽은지 어떻게 알았죠? 그제야 박 형사는 눈치를 챘는지 긴 한숨을 내쉬며 말을 했다. 시발. 핸드폰만 네 거였군. 박 형사는 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으며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하는 듯했다. 그럼 죽은 놈은 누구지? 내 조직원이요. 내가 죽인 거야? 아니요. 누구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그놈이 죽은 겁니다. 무슨 말이야? 나연이와 그놈한테 얼마 동안 시달리면서 난 정말로 죽을 것 같았어. 며칠 동안 집을 비워두었죠. 그런데 동생처럼 아끼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놈이 집을 이사를 해야 하는데 날짜가 안 맞아 들어갈 집에 이삿짐이 안 빠진 거요. 그래서 내 집에 3일 정도만 머물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거요. 처음엔 귀신 나타난다고 경고도 했어. 그런데 그걸 누가 믿겠어? 그 녀석이 그 집에 들어가서 3일째 되는 날 투신한 거요. 우리들 폰은 모두 사용 용도가 다른 대포폰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폰만 5개요. 형사님한테 전화할 때 쓴 건 집에 놓고 나왔어. 그럼 내가 사건 조사하러 바에 들락거렸을 때 마두가 누군지 너의 조직원들이 알았을 텐데. 형사님은 지금 마두라는 이름이 우리 세계에서 쓰이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요. 조직에서 사용되는 내 이름은 백사요. 백사라는 이름으로 형사님한테 전화한 것 들키면
난 바로 한강이나 서해 앞바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될 거요. 안 그래도 당신한테 장부를 넘기기로 한 날, 난 장부를 손에 쥐기 위해 바로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보안이 철저한 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창고 장부를 얻어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밤마다 귀신놀이를 하고 바에 드나드는 내 모습이 어떠했겠어. 꼭 그 장부 때문이 아니어도 나의 행동과 몰골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어. 아니나 다를까 주변의 조직원들이 조금씩 나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겁니다. 곧 그들의 엄청난 정보력이 작동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도망을 칠까? 아니면 모든 것을 털어놓을까? 아니면 발뺌을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던 와중에 마침 그 동생 놈이 죽은 거요. 그리고 경찰들은 그 핸드폰의 통화 내역을 보고 그 동생 놈을 마두라고 여긴 거요. 마두란 실존 인물도 아니니. 우리 조직원들은 그 동생 놈이 이름까지 바꿔가며 자신들을 배신했다고 여긴 겁니다. 연병을 완전히 삽질했군. 박 형사는 자신의 머리를 치며 자책하고 있는 듯 했다. 그럼 지금 그 장부가 있나? 박 형사의 물음에 백사라는 남자는 갑자기 박 형사에게 휴대폰을 던져주었다. 회장이라고 불리는 두목의 개인 사무실 금고에 있어. 오늘 밤 그들이 약물, 시체, 장부, 모든 증거를 옮길 예정이요. 오늘 밤이 지나면 영원히 그들을 잡을 수 없어. 지금 경찰 병력을 출동시키시오. 남자의 말에 아무런 대꾸 없이 박 형사는 조용히 버튼을 누르고 통화를 시도했다. 나 박 형사야. 내 걱정 안 해도 돼. 무사해. 지금 그 스탠드 바로 형기대. 타격대 모조리 쏟아부어. 업소 안쪽의 창고까지 모조리 압수수색해. 영장은 나중에 발부받아. 내가 책임질 테니까 지금 출동해. 통화를 마친 박 형사는 백사에게 물었다. 그런데 지금 어디 가는 건가? 그놈이 있는 곳. 뭐? 박 형사는 나를 한번 뒤돌아보더니 표정을 살폈다. 잠깐 그 전에 먼저 뒤에 있는 강 형사부터 병원으로 옮겨줘. 좋소이다. 그 정도야 뭐. 가까운 병원에 들른 우리는 응급실로 강 형사를 옮기고 백사의 차량으로 다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 장부에는 뭐가 있지? 박 형사의 질문에 백사는 잠시 쓴 웃음을 지었다. 몇 년 전에 우리 클럽에 김나연이랑 갓 20 넘은 미모의 어린 친구가 들어왔소. 그냥 바에서 얼굴로 승부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술도 따라주며 손님을 접대하던 여자였어. 처음엔 몰랐는데 생각보다 말도 잘하고 옷도 잘 차려입더이다. 1년 정도 지나자 그녀의 위험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 남자들의 애간장을 녹여놨지. 그녀와 말 한마디를 나누기 위해 밤새 부산에서 달려오는 손님도 있었고 사업체 출장 근무를 포기하고 날이 새도록 그녀와 얘기하는 손님도 있었어. 심지어 일본에서 오는 손님도 있었어. 그녀와 대화를 나눌 수만 있다면 수백만 원의 술값은 문제가 아니었어. 우리 조직은 엄청난 그녀의 힘을 느끼자 손님들을 회원제로 바꾸었어. 최고급 손님들만 받은 거요. 그것도 그녀를 만나는 시간을 정해서. 그런데 거기서부터가 잘못이었어. 백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그 다음에 할 말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큰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라는 친구가 우리에게 요구를 하나 하는 거요. 그녀와 잠자리를 주선하면 좋은 거래를 하나 하겠다고 합디다. 그의 말은 조직 입장에서는 실로 군침이 도는 것이었어. 박 형사가 잠시 그의 말에 끼어들었다. 병원 마약이었군. 그렇소. 병원으로 유입되는 마약 진통제들을 유통시켜주겠다는 것이요. 그것도 공짜로 말이요. 우리는 흔쾌히 승낙했어.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요. 나연이가 그 원장과 잠자리를 거부한 거죠. 우리 조직은 포기할 수 없었어. 상품 가치가 떨어질까봐 나연이에게 손만 대지 않았지 온갖 협박을 다 동원했어. 심지어 가족들까지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어. 그래도 그녀는 말을 듣지 않았어. 그리고 며칠 후 그녀가 갑자기 결근을 한 거요. 도망을 친 거죠. 우리 조직의 정보력은 이미 경찰 내부까지 다 있어서 찾는 건 시간 문제였어. 이틀 만에 나연이가 잡혀왔어. 그런데 잡아오는 와중에 나연이를 끝까지 놓지 않았던 나연이의 아버지가 조직원들의 손에 당했어. 고의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죽게 된 겁니다. 시발 놈들 깡패 새끼들은 사회의 암덩어리라니까. 다 깡그리 총살시켜버려야 해. 박 형사의 분노 섞인 탄식이 쏟아졌다. 그 세계 생리가 원래 그런 거요. 하여튼 나연이는 반실성 상태로 돌아왔죠. 일을 시켜야 하는데 도대체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그 원장 놈이 약을 하나 추천해 줍디다. 펜타닐, 모르핀보다 100배나 센 진통제라고 하는데 효과는 끝내줍디다. 나연이가 손님들을 접대하기 시작한 거요. 원장 놈이 나연이와 하룻밤을 보냈다는 소문이 나돌자 발정난 개들처럼 사방에서 고위층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어. 우리 조직은 바보가 아니여. 혹시 모를 내일을 위해 장부에 그들을 기록해 두었겠군. 그렇소. 새우카듯이 길러지는 나연이가 언제 한 방에 훅 갈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힘 있는 자들을 올가멜족쇄를 만든 거요. 그들이 우리를 배신할 수 없도록 말이요. 특히 그 원장 놈의 경우는 나연이과 함께 밤을 보낼 때 우리가 비디오까지 촬영해 두었어. 그 장부에 기록된 명부를 보면 당신도 깜짝 놀랄 거요. 경찰 고위층도 있나? 내가 그나마 경찰에게 일말의 믿음을 갖는 것은 당신네 소속은 거기에 없었다는 거요. 나는 순간 궁금한 점이 하나 떠올랐다. 그런데 창고의 여자 시체는 뭐예요? 간호사. 그래요. 간호사. 원장하고 내연의 관계에 있던 여자야. 원장이 나연이에게 맞들려 있는데 그 여자가 눈에 들어오겠냐? 게다가 그 원장 놈이 병원 장부 조작하다가 그 여자한테 들킨 거야. 그 여자는 그걸로 원장을 협박하면서 다시 만나주길 바랐고 그때 원장이 하고 싶었던 건 뭐였겠냐? 뻔하지 뭐. 결국 원장이 부탁해서 조직원들이 처리한 거야. 시발 새끼들 오늘 내로 니들 모두 평생 콩밥이나 먹을 준비나 해라. 박 형사는 마치 총이라도 있으면 쏴 죽일 기세로 그를 몰아붙였다. 너무 흥분하지 마쇼. 형사날이 나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개새끼들. 어느새 차량은 큰 대로에 진입했다. 백사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그 상류층 모임을 사일런트 엔젤이라고 불렀어. 뒷좌석에 앉아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화를 듣고 있던 나는 귀가 쫑긋 서는 기분이었다. 사일런트 엔젤이 그거였군요. 그 말 한마디에 난 죽을 고비를 몇 번을 겪었고 시간대를 정해 그녀를 만나니 나연이를 상대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서로 모르는 거요. 물론 그들도 알고 싶지 않았을 것이요. 오로지 나연이를 만나는 것이 목표였으니까. 우리는 나연이의 상품 가치를 길게 끌어야 했어. 그래서 약도 펜타닐에서 비교적 약한 염산페치딘으로 바꾸었어. 그런데 그게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 거요. 나연이가 현실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 거요. 나연이를 감시하면서 보살핀 사람은 나였어. 그는 갑자기 지난 기억에 대한 아픔이 밀려오는지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가 처음에 업소에 들어온 날부터 난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렸어. 그녀가 출퇴근을 할 때는 매일같이 차로 동행했어. 조직에서 시킨 일이었지만 나에게 일이 아니었어. 그냥 행복 그 자체였어. 그녀와 같이 있는 1초. 1초가 나에게 너무나도 즐겁고 짜릿한 시간이었어. 한 번은 내 생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차 안에서 작은 초콜릿 케이크 상자를 하나 건네피다. 살아오면서 온갖 험하고 거친 일을 모두 겪으면서 오로지 도끼와 증오, 투쟁만으로 얼룩진 나에게 나연이는 하나의 커다란 오아시스였어. 그 순간 나연이를 품고 싶었지만 그것은 곧 우리 서로에게 종말을 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 나는 우리 조직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요. 오랜 시간이 흘러가도 난 나연이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버릴 수가 없었어. 나연이가 그렇게 망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나의 심정이 어떠했겠어. 어느덧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정신이 돌아온 나연이가 어느 날 저에게 함께 도망치자고 합디다.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겉으로 드러낼 수 없었어. 조금만 견뎌보자고 그녀를 위로할 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얼마 후 난 내가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게 된 거요. 사일런트 엔젤 중에 CEO 놈이 하나 있었는데 그놈 보좌관이란 녀석이 항상 따라다녔어. 아주 핸섬하고 매너 있고 굉장히 유식한 놈이었어. 게다가 참 착해 보였어. 이름이 박태수란 놈이었는데 그놈도 나연이에게 푹 빠져버린 거요. 의온 놈이 그녀와 술자리를 하는 동안 보통은 밖에서 기다렸지만 어느 순간부터 술자리에 동석을 하는 거요. 나연이가 의원 놈을 설득해서 그런 거라오. 나는 육감적으로 알아챘어. 그녀도 그 보좌관 놈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나를 떠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 백사는 잠시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렸다. 저 깊은 곳으로 사라졌던 도끼와 증오, 분노가 그놈을 보는 순간 다시 솟구치기 시작했어.
안개가 자욱하던 어느 날 밤 나는 X대로로 그를 유인했어. 주격군. 박 형사가 끼어들어 그가 할 말을 대신 해주었다. 백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음 말을 이었다. 그놈을 죽이고 나니 모든 것이 해결될 것만 같았고 이젠 자신감까지 붙었어. 모든 것을 터뜨리고 그녀를 데리고 도망치기로 작정한 거요. 그래서 당신한테 연락을 한 거요. 너를 죽이겠다고 나타난다는 놈이 박태수 그놈이야. 그렇소. 백사는 힘없이 대답을 했다. 박태수 결국 그 사람이었군요. 나는 진실에 맞닥뜨렸지만 지금 이 순간 어떠한 감정을 표출해야 하는지 정할 수가 없었다. 잠시 몇 초간의 침묵이 차량 안을 맴돌았다. 김나연은 어떻게 죽은 거야? 자살했소. 뭐? 자살. 시발 거짓말 아냐? 거짓말 아니요. 정말 자살까지 할 줄은 몰랐소. 그 보조관놈이 안 보이자 우리가 처리했다는 것을 직감했는지 스스로 목을 매달아 목숨을 끊은 거요. 그만큼 그놈을 사랑했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사체를 정화조에 버린 거야. 백사는 박 형사의 물음에 대답을 거부한 채 자신의 말을 이어갔다. 게다가 나연이가 우리 업소에서 죽은 걸 엔젤들이나 경찰들이 알기라도 하는 날에는 끝장이었어. 우리는 나연이의 일가 친척에게 다가가 얼마의 돈을 쥐어주고 실종신고를 하라고 했어. 우리 입장에서는 나연이가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되니까. 경찰들에겐 큰 의심을 사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그 친척들이 우리의 행동을 의심할 만도 했는데 돈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요. 우리도 쓰레기였지만 그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 나연이와 떨어져 사는 아버지를 그 누구 하나 돌봐주지도 않았으면서 우리가 돈을 건네자 나연이의 실종을 자기 일처럼 슬퍼하는 거요. 그런데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요. 뭐가? 백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멍하니 전방을 주시했다. 자신이 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하는 걸까? 아저씨 정신 차려요. 나는 그의 정신을 깨우려 소리쳤다. 그제야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린 분명히 산속 깊은 곳에 묻었어. 그런데 나연이가 정화조에서 발견된 거요. 우리가 나연이를 모든 산과 정화조는 가까이 있지만 이건 누군가가 옮기진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요. 밤 10시가 훨씬 넘었음에도 대로에는 고속으로 질주하는 차량이 넘쳐났다. 그런데 뭐가 이상하다. 익숙한 이게. 이봐요. 아저씨. 지금 여기는.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더니 이해할 수 없는 미소를 보냈다. 항상 진실은 가까운 곳에 있는 거야. 이에 박 형사가 그의 말을 제지했다. 야, 너 무슨 말하는 거야? 그는 아무 대꾸 없이 파손된 가드레일 옆에 차량을 급정지시켰다. 내가 사고를 낸 지점이었다. 그는 차에서 천천히 내려 그 정화조 방향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서둘러 따라 내린 우리는 무표정한 그의 옆모습을 살피며 그의 말을 기다렸다. 내 임무는 여기까지요.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그가 입을 열었다. 임무라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을 아시오. 이젠 맘 편히 떠날 수 있겠네. 뜬금없는 그의 말에 박 형사는 계속 물었다.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제야 그는 고개를 돌려 우리를 바라보았다. 너무나도 무서운 눈빛으로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정화조가 너무 얕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순식간이었다. 아무도 제지할 수 없었다. 그가 갑자기 대로로 뛰어들었고 고막을 찢는 듯한 타이어에 스크래치음이 들렸다. 큰 트럭에 치어 공중으로 떠오르는 그가 보였다. 10m 이상을 날아간 그의 몸이 힘을 잃은 꼭두각시 인형처럼 나동그러졌다. 트럭의 뒤이어 여러 차량들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 섰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박 형사와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그에게 다가갔다. 서서히 사람들 틈 사이로 그가 누워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른 이유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다. 사고의 처참함이 아니었다. 처참함으로 따진다면 핏물로 머리를 감은 듯한 나와 박 형사의 얼굴이 더 구역질을 유발할 것이다. 팔 한쪽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 하나는 엿가락처럼 휘어 머리까지 닿아 있는 지금의 그의 자세도 아니었다. 정작 우리의 눈을 의심케 만든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경악스러운 그의 모습이었다. 수개월을 굶은 사람처럼 볼은 함몰되어 있었고 몸의 수분을 쫙 빨아낸 듯 몸은 말라 있었다. 짙은 다크서클로 둘러싸인 눈알은 그 크기를 보여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얇은 가죽이 된 눈꺼풀로 간신히 덮여 있었으며 조금 전까지 혈기왕성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저승사자 같은 청백색의 얼굴빛은 그가 조금 전에 죽은 사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묘한 미소를 띠며 죽어있는 그의 모습 앞에서 나는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박 형사는 숨소리 같은 속삭임으로 넋두리를 했다. 시발 이젠 형사질도 못해 먹겠네. 박 형사는 백사가 준 휴대폰으로 어딘가로 급히 전화를 했다. 얼마 후 사고 현장에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였다. 시신을 수습하는 그들의 표정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사고 수습을 하러 나온 경찰들이 박 형사를 알아보고 우리에게 얼굴과 손을 닦을 수건을 건넸다. 한참 얼굴을 문지르고 있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두 가지 모진 일을 겪은 게 아니구먼. 얼굴들이 많이 상했어. 자신을 법사라고 불러달라던 무당이었다. 아니 형님, 여긴 어떻게 알고? 너 몇 시간 동안 실종되었다며? 너네서에서 나한테까지 전화질이더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소에 들렀다가 여기 현장에 있다길래 와봤어. 무당은 박 형사 옆에 우두커니 서 있는 나에게 시선을 맞추었다. 어이구 이 젊은 친구는 아예 순사가 되셨나 보네. 나는 대답을 거부한 채 시선을 돌렸다. 형님 혹시 조금 전에 사고 난 시체 봤어요? 그래.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긴. 죽은 영혼이 자신의 몸을 떠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붙들려 다닌 거지. 한 맺힌 원혼이 그를 붙잡아두고 있었겠지. 이제 그 원한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 같군. 자신의 몸이 썩어가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야. 우와 완전히 좀비네요. 좀비. 그제야 나는 입을 열었다. 그때 멀리서 경광등을 밝히고 형사기동대 차량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포클레인 한 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저건 뭡니까? 형사님. 아까 백사가 그랬잖아. 정화조가 너무 얕다고 그래서 요청했어. 그럼 박태소란 사람이 김나은이를 발견한 자리 아래에 묻혀있단 말입니까? 백사 말이 맞다면 그럴 거야. 현장에 도착한 포클레인은 정화조 주변에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정화조의 밑동이 드러나자 포클레인의 거대한 삽이 정화조를 힘껏 밀어 넘어뜨렸다. 엄청난 양의 투사와 함께 정화조를 채우고 있던 이물질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도 함께 쏟아져 나왔다. 살점은 거의 붙어 있지 않고 앙상하게 남은 뼈들이 서로 분리된 채 쏟아져 나왔다. 몇 개의 뼈들을 감싸고 있는 누더기 같은 옷만이 그것이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여기저기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세상에. 무당이 갑자기 긴 탄식을 내뱉었다. 왜요? 아저씨. 뇌가 자네 손을 잡았을 때 느꼈던 기운이 저 시체에서 쏟아져 나오는구먼. 무당은 두 손을 합장한 채 연불 같은 주문을 외우며 그의 명복을 기렸다. 나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 뼈들이 이 모든 사건의 중심이었단 말입니까? 박 형사는 옆에 경찰에게 담배 하나를 얻은 후 조용히 그것을 입에 물었다. 미간을 찌푸리며 연신 담배를 빨고 있는 박 형사의 모습은 사건을 해결한 후의 형사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사건에 직면하여 고민하는 형사의 모습이었다. 무슨 고민거리 있으세요? 나의 물음에 박 형사는 긴 연기를 내뿜으며 대답했다. 산속에 묻었다는 김나연이 시체는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포클레인이 임무를 마치자 철수를 하기 위해 몸을 돌렸다. 포클레인이 물러난 그 자리에는 구급대원들이 채워졌다. 그때 박 형사가 굉음을 내며 떠나려는 포클레인을 잡아세웠다. 그리고 큰 소리로 물었다. 아저씨, 구청에서 나왔죠? 40대로 보이는 포클레인 기사는 박 형사의 말이 잘 들리지 않는지 시동을 끄고 물었다. 왜요? 아저씨 이 정화조 공사한 적 있어요? 예전에 이거 만들 때 썼어. 이 정화조 용도가 뭐예요? 예전에 주변의 길 건너편에 작은 상가가 있어서 폐수정화로 사용되었던 건데 지금은 폐쇄되어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요. 정화조와 연결된 하수로는 그냥 빗물수로로 사용되고 있어. 그 수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아요? 잘은 모르는데 아마 기사는 300m 이상 떨어진 길 건너편 야산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저 산의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작은 수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서 모아진 물이 이곳으로 유입될 거요. 그의 말을 듣고 있던 박 형사의 미간이 더욱 찌푸려졌다. 젠장.
더 내려온 거군. 큰 비 때문에 토사가 유출되면서 수로로 들어간 거야. 옆에서 듣고 있던 나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백사가 말한 가까운 산이란 눈앞에 보이는 그곳밖에 없었다. 지름이 1m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수로를 통해 무려 300m 이상을 떠내려오다니. 김나연의 시체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저 수로 속에서 보냈던 것일까. 게다가 그 수로는 윗부분이 살짝 노출된 채 인근 아파트에서 만든 작은 체육공원을 지나고 있었다. 밤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부른 그 시체를 밑에 두고 여가를 즐겼다는 것 아닌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다. 그런데 소름 끼치는 저 시체는 뭐요? 포클레인 기사가 박 형사에게 물었다. 수백 미터 떨어져 잠들어 있는 사랑하는 여인을 여기까지 불러낸 남자랍니다. 박 형사의 엉뚱한 대답에 기사는 잠시 눈썹을 치켜올리고는 이내 자리를 떴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인가. 안도감과 함께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두통까지 밀려와 현기증이 느껴졌다. 그때 시신 수습을 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곳을 향하고 있었다. 넘어진 정화조 뒤쪽으로 깊은 어둠을 간직하고 있는 수로가 보였다. 왠지 모를 이유로 나는 그곳으로 다가서고 있었다. 오로지 어둠뿐이었다. 그리고 내 발 앞으로 떨어지는 작은 물줄기. 잠시 후 그 어둠 속에서 나타난 하얀 형상. 뱀처럼 꿈틀대며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천천히,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허리까지 늘어진 검은 머리, 나를 향해 바라보고 있는 그 하얀 얼굴. 팔다리를 모으고 엎드린 자세로 머리만 쳐든 채 김나연이 헤엄쳐 오고 있었다. 아, 비명소리와 함께 나는 상반신을 일으켰다. 성태야, 정신 차려. 아버지였다. 꿈이었다.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나는 워락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뜬금없는 나의 행동에도 아버지는 내 몸을 밀어내지 않고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 너무나도 그리웠던 아버지의 말투가 이어졌다. 개놈의 자식. 나는 한동안 아버지를 꼭 끌어안고 눈물을 쏟아냈다. 아버지 또한 내 어깨너머에서 흐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잠시 후 감정을 추스른 나는 아버지에게 지금 이곳에 있게 된 경위를 물었다. 이놈아, 어젯밤 사건 현장에서 내가 갑자기 쓰러졌단다. 너 도대체 뭔 일을 저질렀길래 사람 죽은 곳만 따라다니는 거냐?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얘기하기에는 너무나도 길었고 한다고 해도 아버지가 믿어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잠시 후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깨어나셨네요. 김성태 씨. 네. 퇴원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박정우 형사라는 분이 김성태 씨 잠들어 계실 때 오셨다가 메모만 남기고 가셨어요. 나는 간호사가 내민 쪽지를 받아들어 펼쳐보았다. 퇴원하면 잠깐 경찰서에 들렀다 가라. 나는 퇴원 수속을 마치고 경찰서로 향했다. 몇 시간을 병원에서 잠들어 있었던 건지 벌써 해가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이번 사건이 초대형 사건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았다. 경찰서 주변은 몰려든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나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정무를 지키고 있는 의경에게 신분을 밝혔다. 박정우 형사님께 김성태가 왔다고 말씀드려주세요. 의경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나를 경찰서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만신창이가 된 서로 얼굴을 마주하자 우리는 잠시 입꼬리를 치켜올리며 인사를 나눴다. 박 형사는 취조실 같은 밀폐된 방으로 나를 안내했다. 거기에는 무당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신가? 젊은 친구. 무당이 손을 들어 나에게 친근감을 표시했다. 나는 수그러드는 말투로 화답했다. 네. 박 형사는 노트북이 놓인 취조실 탁자 앞에 앉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들었다. 이건 이거지. 증거품 속에 들어있던 건데. 내 휴대폰이었다. 그는 나에게 휴대폰을 건네주면서 노트북을 만지작거렸다. 바탕화면에 이쁜 여자 사진이나 깔아놓지. 네 얼굴을 박아놨냐? 제가 떨군 휴대폰 보고 반해서 찾아온 여자도 있어요. 대단하군. 여기 들어있는 증거 동영상 봤어요? 이미 다 다운로드하여놨어. 이리저리 노트북을 만지작거리던 박 형사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성태야, 너 이것 좀 볼래? 박 형사가 무슨 동영상 같은 것을 하나 재생시키더니 노트북 화면을 나에게 갖다 대었다. 길 건너편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 CCTV에 잡힌 화면이야. 이번 사건 때문에 조사하다가 형사계에서 입수한 건데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에 내가 사고 난 장면이 찍혀 있어. 나를 화면에 얼굴을 들이밀며 멀리 보이는 대로를 주시했다. 새벽이라 차가 거의 없어. 그런데 지금 잘 봐봐. 박 형사가 갑자기 화면을 정지시켰다. 이건 이 차 아니야? 테두리에 네온등하고 반사등 붙였잖아. 난 내 눈을 의심해야 했다. 내가 사고 난 지점에 반대 차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었다. 박 형사는 이어서 재생 버튼을 눌렀다. 20여 초가 지났을까? 반대편 차선에 다시 내 차가 나타났다. 그리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희한한 광경에 나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동영상이 끝나자 박 형사는 노트북을 접었다. 술이나 한잔하러 갈래? 사건 조사하셔야 할 분이 뭔 술이요? 서에서도 오늘 쉬라고 했다. 다른 형사들이 조사할 거야. 옆에 서 있던 무당이 거들었다. 동동주에 파전 한번 땡길까? 박 형사. 실내 포장마차에 들어선 그간의 사건을 안주삼아 우리는 신나게 술을 들이켰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들 술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아저씨는 왜 무당이 되었어요? 딸쿡. 건하게 취해서 혀 꼬이는 나의 발음에 무당이 대답했다. 법사라고 부르라니까, 자식아. 그러니까 법사님 왜 무당이 되었냐고요? 그래도 무당이라네. 몹쓸 놈. 고등학교 때부터 이유 없이 몸이 아파서 신내림 받은 거야. 에이 맞네 무당. 야 임마. 난 무당처럼 굿하고 작두타는 게 아니라 염불외는 법사라고. 그럼 염불외는 무당이네. 내가 포기했다. 그나저나 내가 내 제자로 들어오면 뭔가 제대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휴. 아저씨 전 이젠 귀신이라면 치가 떨립니다. 말도 꺼내지 마세요. 썩을 놈. 무당 아저씨는 비아냥거리는 듯한 눈빛을 보내더니 동동주를 한 사발 들이켰다. 박 형사는 술이 센 것 같았다.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바른 자세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성태, 너는 하는 일이 뭐냐? 그냥 노는 것 같던데. 박 형사의 물음에 나는 입꼬리를 한번 축혀 올리며 대답했다. 여자나 밝히고 술이나 밝히고 몹쓸 짓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사는 놈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늙어 죽을 때까지? 저도 이젠 이 생활 청산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뵐 면목도 없고요. 그래, 그렇게 생각한다니 다행이다. 박 형사는 조용히 술 한 잔을 들이켰다. 이봐 젊은 친구 남자가 살면서 조심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 무당 아저씨가 말을 걸었다. 뭐? 혀끝, 손끝, 고추끝. 뭔 말이에요? 혀끝은 술 조심하라는 소리고, 손끝은 도박 조심하라는 소리고, 고추끝은 뭔지 알지? 무당은 능글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나의 답변을 기다렸다. 나는 삐딱한 자세로 반쯤 감긴 눈을 치켜들며 답했다. 포경수술 조심하라고요? 에라이 썩을 놈. 무당은 능글스러운 웃음을 지우고 다시 한번 술을 들이켰다. 나의 대답에 박 형사가 한바탕 웃음을 쏟아냈다. 이때 포장마차 안에 있던 TV에서 뒤에 익은 내용의 뉴스가 흘러나왔다. 오늘의 첫 뉴스입니다. 엑스동 스탠드바와 관련된 소식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회 상류층이 연루된 최악의 섹스 스캔들 사건으로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대기업 임원, 병원장, 심지어 CEO까지 연루되어 있는 이번 스캔들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찰과 검찰은 X병원 원장 최모 씨를 살인교사 혐의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기소할 방침입니다. 또한 스탠드바 대표이사와 운영에 가담한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정부 살인과 마약류 유통에 관한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동 스탠드바의 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키고 대표이사인 이모 씨를 탈세 혐의로 경찰에 추가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오늘 오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합동수사반을 구성하고 우리가 뭔가 하긴 했네요. 그래, 엄청난 일을 한 거야. TV의 시선을 고정한 채 박 형사와 나는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는 술자리를 끝내고 길거리로 나섰다. 취기가 한참 올라온 나는 몸을 가누기가 힘들 정도로 비틀거렸다. 박 형사는 내 손을 한번 굳게 쥐더니 작별 인사를 건넸다. 잘 지내고 다시는 경찰서에서 만나는 일 없길 바란다. 형사님도 잘 지내세요. 딸내미 이쁘게 키우시고요. 그리고 나 같은 남자친구 만나지 않기를 바래요. 그래야지. 내 몸은 비틀거리고 있었지만 정신만은 멀쩡했다. 이봐, 젊은 친구. 다시 한번 생각해 줄 수 없나? 나하고 일하는 거.
무당의 집요함은 여전했다. 무당 아저씨, 아니 법사님. 나중에 귀신 나타나면 찾아갈 테니 부적 하나 잘 써주세요. 그거 효과 있던데요. 딸꾹. 에라이 썩을 놈. 잘 가라, 이놈아. 나는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마치고 차를 기다렸다. 오늘은 이 몸으로 버스를 탔다 가는 민폐를 끼치는 것이다. 저 멀리서 택시 한 대가 오는 것이 보였고 나는 손을 흔들었다. 뒷좌석에 기댄 나는 몸을 최대한 눕혔다. 어디로 모실까요? X동, 오피스텔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던 거다. 오늘은 아버지 집에서 자고 싶었다. 아저씨, 거기 말고 X동 X아파트로 가주세요. 네. 안전하게 모십죠. 지금 이 순간 몸은 말을 잘 듣지 않았지만 아직도 내가 정신은 멀쩡하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 택시 기사의 목소리가 너무 익숙하게 들렸기 때문이다. 아저씨나 알죠? 룸미러를 통해 그의 얼굴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그가 보이지 않았다. 고맙소. 젊은이. 오늘 요금뿐만 아니라 그 전에 빚진 27,000원도 받지 않으리다. 나는 순간 가슴이 미어져 왔다. 택시 안에 안개 같은 것이 자욱했다. 몇 번이나 눈을 비벼댔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리고 노트북에서 보았던 동영상이 떠올랐다. 그 영상 속에서 사고 후 나는 택시를 타지 않았다. 그냥 내 발로 대로를 건너 수킬로미터 떨어진 병원으로 향했던 것이다. 내가 타고 갔던 이 택시는 가짜였던 것이다. 온몸에 거부감이 몰려올 만도 했지만 나는 이내 편안한 감정을 되찾았다. 그의 의미심장한 감사의 표시 때문이었다. 나는 최대한 편안한 감정을 유지하고 너무나 궁금했던 것을 조심스럽게 그에게 물었다. 아저씨, 나연이 아버지죠? 알아차렸구려. 정말로 고맙네. 젊은이, 자네 덕에 오늘이 나의 마지막 운행이 되겠구려. 아저씨, 저 지금 걷고 있는 거잖아요. 귀신차에 타서 안 그래요? 걱정 말게 젊은이. 자네가 다치지 않도록 잘 데려다 주겠네. 그냥 푹 쉬게. 지금 이 순간 나는 택시를 타고 있지만 어쩌면 내가 위험하게 대로의 한 복판을 걷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나는 너무나도 편안하고 그때처럼 졸음이 쏟아진다는 것이다. 아저씨 딸님이 얘기나 해줘요. 우리 나연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 이쁜 딸이었다오. 어려서 엄마가 사고로 죽고 나와 같이 살았는데 정말 힘들었지만 예쁘게 잘 커주었다네. 어려서부터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어깨도 주물러주고 재롱도 떨고 심지어 밥도 차려주고 기사는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연신 딸 자랑에 여념이 없었다. 편안하게 자세를 취한 나는 기사의 얘기를 들으며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다. 박 형사에게 하지 않은 한 가지 이야기 때문이었다. 동영상에는 사고 직후 나이트에서 오신 여자가 내리는 모습이 없었다. 그런데 그 여자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 그냥 나이트에서 오신 여자라는 기억뿐. 내가 그날 나이트에 가기라도 한 걸까? 원래 난 나이트에서 그렇게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지 않는데. 그리고 내가 왜 반대편 차선을 달리다가 돌아온 거지? 이때 문자음이 울렸다. 오빠, 고마워. 긴 한숨이 쏟아졌다. 문자가 찍힌 액정화면을 수십 차례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기사에게 물었다. 아, 저 시따님 번호가 0101-234-1234번이에요. 나의 물음에 딸자랑에 여념이 없던 기사가 말을 끊고 고개를 돌려 답했다. 우리 딸이 문자도 참 애교스럽게 보낸다오. 신미소를 짓는 그의 모습을 보며 나는 터져 나오는 눈물 섞인 너털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택시는 신나게 도심 한가운데를 가르며 달리고 있었다.